뭐 여기 제가 딸과 함께 이제 책을 썼습니다. 우연한 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돼서 책을 썼는데 이제 오늘 딸과의 관련된 그런 소통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해화동 주민센터 참 멋있죠. 네, 저도 뭐 오늘이 지금 사실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해화동 주민센터가 국내 아마 최초의 그 한옥 청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관공서 하면은 그 뭐 문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그 한옥이라는 생활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주민센터를 만든 점이나 또 4층에 아까 북카페가 있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게 하는 그런 면을 볼 때 역시 종로구가 역사와 문화의 그 중심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오늘 뭐 강의는 그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예전에 그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으로는 애들이 이제 요즘에는 다가올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아이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공부가 즐겁다, 아빠가 좋다의 저자 대치동 빅파더 이민구입니다. 저는 사실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아버지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이 그 딸바보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헌신적인 사랑, 그다음에 사춘기에는 지켜봐주는 사랑, 그다음에 성년기에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냉정한 사랑을 해야 될 때인데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딸과 함께 이렇게 이 책은 딸과 함께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빠가 혼자 그 자신의 얘기를 그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뭐 딸의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빠의 관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10여 군데 이상의 그 신문에도 그 책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고 일부 신문사의 경우는 뭐 인터뷰를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에 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여러 강연이나 뭐 자녀교육 멘토링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실 뭐 제가 특별 해설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녀하고 그 부모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기 바라시죠? 뭐 다른 것도 잘하게 되겠지만 공부도 잘하기 바라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어, 아마 오늘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시면 그 해답을 조금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공부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공부란 뭐다? 공부란 평생 교육이다. 또 다른 분은요? 없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사실 부모가 공부를 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딸아이한테 너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 공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부가 목표가 되다 보면 그 몇 점이라든지 몇 등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제 꿈이나 목표에 가는 과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그다음에 좀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꿈에 공부가 필요하면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꿈에 있어서 공부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집중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몰입의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그 EBS의 부모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어, 그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이라는 그런 특강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는 고통이고 그다음에 부모한테는 희망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사실 공부가 고통이라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뭐 지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선택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동기를 이제 가지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지게 할 건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적 동기를 가지게 하는 요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이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이 뭐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그 중에서도 어떤 사회적 경험이 많은 아빠가 최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음, 그렇다고 보면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친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결국은 아빠와 아이들이 친해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뭐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공부하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뭐 아이들하고 먼저 친해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자녀 교육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 제가 직장 발령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게 한 6년 돼가네요. 그런데 서울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없었던 제가 그냥 하룻강한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간 곳이 대치동입니다. 뭐 그냥 그 TV에서 가끔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서 간 건데 거기가 보통 응?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이런 거에 대해 심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어떤 좌절감도 사실 느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딸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딸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간 지금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당장의 그 눈앞의 결과보다는 아이가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그 딸의 소통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그 아빠는 투명 인간이라는 얘기도 요즘 가끔 하죠. 그래서 뭐 가정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점차 그 존재감을 잃어가는 그 아빠들의 현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 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관계 맺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아빠 효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빅파더라고 규정을 했는데 좋은 아빠가 뭐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다음에 행동 어떤 강령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그 수험 생활 동안 제가 했었던 아이들하고 소통의 방식 세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빠들이 아무리 기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죠. 엄마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한때 인터넷에 그 회자되었던 시인데요. 실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걸로 알려져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뭐 여기저기 사실 자주 나오기도 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뭐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씁쓸한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아마 이 시를 들으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이 녀석이 아빠가 없어봐야 아빠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 동심에 비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허탈해하고 반성하시는 아마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어, 근데 이런 아이들이 왜 이런 글을 쓰게 됐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 어느 한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수도권에 5에서 7세 그 어린이를 이제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제 아빠와 아이의 하루 대화 시간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30분 미만이 35%, 그다음에 30분에서 1시간이 37%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몇 년 전 데이터거든요. 최근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지금 조사하면 아마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보다 좀 더 심하겠죠? 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 그 EBS에 7월 달에 그 파더쇼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특히 그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아이들은 그 아빠에 대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사실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빠는 누구나 아빠의 존재를 이렇게 물어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 자체가 아빠는 뭐 일벌레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이제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제 그런 답변들이 사실 많았죠. 근데 실제 또 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아빠가 되고 싶냐라고 그런 또 질문을 해보면 뭐 이렇게 친구 같은 아빠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상한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50% 이상이 넘죠. 근데 실제 그 아빠들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빠는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보는 눈은 사실 정확한 거잖아요. 아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 또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상담하는 주체가 뭐 친구라든지 동료,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뭐 3% 정도 되나요? 거의 없는 거죠. 물론 고민의 종류에 따라서 아빠한테 고민을 상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딸아이한테 어, 이런 데이터가 있던데 너 같으면 아빠한테 고민 상담할 거야? 그랬더니 고민 종류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문제들은 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부족한 데 따른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또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낳게 되죠. 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예, 자살이죠. 청소년 사망 원인이 자살인데 그 통계청 발표에 하면 자살이 1위고요. 2위가 교통사고, 3위가 질병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뭐 어떤 해보려는 그런 동기를 가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그 원인으로서는 그 학업이나 뭐 입시에 따른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요인이 되고 있고 뭐 20세에서 24세 그 대학생이나 이제 청소년 그 층에 속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민 1위하고 경험 꼴찌 이건 뭘까요? 청소년 고민 1위 경험 꼴찌가 진로인데요. 이거는 청소년들의 뭐 고민 1위가 뭐 진로라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 그 네 개국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약 82%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구직 경험 이런 것들은 또 최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한 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그 진로에 대한 독립성이라든지 준비성,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높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많이 와 계시는 그 아버님들이 역할에 따라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6, 7만 명은 무슨 수치일 것 같아요? 네, 중퇴거든요. 한 해 그 학교를 중퇴하는 그 학생이 6, 7만 명이랍니다. 엄청난 숫자죠, 사실. 전체 학생의 약 1.7%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뭐 중퇴의 원인이 뭐 보면은 그 어차피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 학교 생활 부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시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뭘까요? 이거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그 성매매를 경험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주된 이유를 보면은 뭐 잠잘 곳이 없어서 아니면 배가 고파서 뭐 이런 식으로 가출을 한 경우에 이런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가출한 원인을 살펴보면 그 가정 내에서의 이제 어떤 불화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죠. 뭐 폭력이나 폭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그 엄마 아빠 간의 어떤 불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심각한 것은 그런 가출의 원인이 해소가 되더라도 나는 집에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한 4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심각한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44%는 고등학생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짐작이 좀 잘 안 가죠.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10억을 주면 1년간 기꺼이 감옥을 가겠다. 이렇게 응답한 고등학생의 수입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8%, 초등학생도 12%. 그래서 아직 가치관이 말하자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이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그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소통, 그다음에 뭐 관계 맺기에 실패한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부모와 특히 아빠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 좋은 아빠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좀 그 우울한 그런 데이터를 보셨는데요. 눈이 좀 시원해지시나요? 혹시 여기가 어디신가 아시겠어요? 네, 뭐 저기 저를 따라오신 분이 뭐 안다고 바로 답변을 하네요.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곳, 그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입니다. 음, 제가 작년 그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그 트레킹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트레킹을 하면서 이제 한 8일 정도 걷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참 인생하고 어떻게 보면 트레킹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그 아빠하고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어디가 소개해 드릴 때 뭐 요즘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그 상당히 인기죠. 그래서 아빠 어디가 히말라야 편이라고 그렇게 보통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 여기에 있는 분이 그 아버지이고 여기에 있는 친구가 당시 고1 아들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다녀오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뭐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이런 데 보내시겠어요? 아버님 보내시겠어요, 혹시? 아마 보내신다고 물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생각에 아빠들은 보낼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에 계신 엄마분이 또 보내시겠다고 대답을 하시네요. 사실 아마 그 보내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10일간 그 아들을 히말라야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나 또 그 아들이나 어떻게 보면 참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드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또 정상에 또 올라가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빠나 이 아들이 어떤 그 목적으로 히말라야에 갔던지 간에 이분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다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겠고요. 제가 앞서서 인생하고 트레킹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그 인생하고 트레킹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킹을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저도 첫 번째 어떤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7박 뭐 그 8일 정도를 뭐 그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체력은 사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 미리 국내에서 주말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간 피트니스에 가서 뭐 또 특별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사실 거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네. 두 번째는 일단 좋은 동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 어떤 먼 길을 이렇게 오랜 시간 걷기 위해서는 그 좋은 동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같이 걷기 위해서는 어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동료들과 같이 가다 보면은 사실은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빨리 가려면은 뭐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동료는 정말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여기 앞에서 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가 이렇게 스틱이나 그다음에 등산 장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그 사용하는 스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는 사실은 12월 28일 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일부 구간에는 그 땅 속에 얼음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음 때문에 미끄러져서 어떤 위험한 순간에 이제 스틱을 잘 활용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위험을 이렇게 좀 모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입시에서는 사실은 수학의 정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트레킹이나 등산에는 스틱의 정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해봤습니다. 어, 트레킹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또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도 아까 트레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뭐 아파갖고 시험을 못 보러 가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항상 몸이 아파서 빌빌대면 그게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평생을 말하자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에 아까 좋은 동료가 트레킹에서는 필요했듯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란 평생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줘야 되고 친구는 그리고 경쟁자가 아니라 어떤 삶의 동반자이라는 그런 지혜를 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앞서서 세 번째 그 트레킹에서는 스틱이라든가 이런 사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아이들 그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자면 얻는데 얻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습관, 그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뭐 눈앞의 결과보다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라는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인생하고 트레킹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드시죠? 답변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 아빠와 그 아들의 이야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말라야 트레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네팔의 수도 이제 카투만두로 비행기로 가요. 그래서 카투만두에서 포카라라는 도시로 다시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카라라는 도시에서 나야폴이라는 데로 차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요. 나야폴이라는 데가 말하자면 트레킹의 시작점인 거죠. 이 나야폴이라는 것은 아이들로 따지면은 어떤 학습의 시작점인
그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야폴에서 시작해서 뭐 촘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 이런 데를 거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는 청소년기의 목적지인 뭐 다른 목적지가 물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정상을 향해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그렇듯이 아이들도 성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삶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트레킹에 간 전체 인원이 11명 학생 포함해서요. 학생을 빼고 나면 10분이거든요. 근데 10분의 직업이 뭐 직업이나 하는 일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막 IT 컨설팅 회사의 어떤 대표님도 계셨고 뭐 건축학과 교수님도 계셨고 의상학과 교수님도 계셨고 뭐 변호사라든지 뭐 경영혁신연구소장 어, 직업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날마다 한 분을 그날의 멘토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하고 뭐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진 거죠. 그래서 뭐 IT 컨설팅 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어, 뭐 스티브 잡스 얘기, 뭐 빌 게이츠 얘기부터 시작해서 IT 역사 전반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뭐 건축학과 교수는 어떤 시대적인 건축상, 그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역사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과 사회 이런 주제하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실무적인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어? 그 트레킹을 마무리하는 날 이제 그 학생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이 학생이 얘기를 그래요. 이번 그 트레킹 기간 동안에 어? 정말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는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도 연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사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 그 트레킹 중에 아빠하고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도 사실 가졌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멘토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꿈인 공연 기획자의 길을 이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이렇듯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을 통한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그 어떤 소통, 그다음에 이런 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소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엄마가 뭐 알림장 대화 노트를 통해서 아들하고 이제 뭐 쪽지로 소통한 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들, 뭐 아들의 설거지 참 훌륭했어, 아빠보다 잘했더라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뭐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쪽지로 이렇게 소통을 했죠. 근데 엄마들은 보통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아빠들은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뭐 아이들이 울 때 그 아이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막 울면은 엄마는 이게 막 머릿속이 뭐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애 뭐 젖줄 두고 예를 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아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듣고도. 그런 것들은 그 아빠의 뇌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구조적인 어차피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요즘 시기는 사실은 옛날에는 아빠들이 돈만 잘 벌어주고 뭐 자원 공급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역할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자녀 양육자의 역할도 이제 동시에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자녀의 삶에 어떤 긍정의 댓글을 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댓글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뭐 대부분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그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뭐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마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서 어떤 답글이 달렸을 때의 기분을 아마 조금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흥분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이들한테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고 말하자면 적절한 소통을 해줄 때 아이들은 어떤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습에 대한 의욕 뭐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그래서 이제 어, 학습의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사실은 너무 관심이 또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어떤 댓글 같은 거를 다룰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본문 밑에 댓글을 다는데 뭐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가시키는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본문의 가능성을 또 이렇게 없애는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의 어떤 댓글을 달고 있는지 부정의 댓글을 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부모하고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소통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통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오해의 어떤 사례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부놀부에 나오는 그 사진 한 장면인데요. 흥부가 놀부 마누라한테 주걱으로 그 뺨을 맞는 거죠. 왜 맞았어요, 근데? 밥 달라고 해서 맞았답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근데 뭐 새로운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가 이제 쌀이 떨어져서 형님 집에 이제 쌀을 얻으러 간 거죠. 그랬더니 형수가 이제 부엌에서 그 밥을 푸고 있어요. 근데 뭐 쌀 얻으러 간 놈이 무슨 뭐 큰 적이라고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형수를 부릅니다.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이렇게 불러요 뒤에서. 근데 형수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부르죠.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이렇게 크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화난 표정으로 뒤를 딱 쳐다보더만 이렇게 주걱으로 뺨을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 형수 뒷모습만 봐도 흥분되는 네가 사람이요?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예. 이렇듯 어떻게 보면 사실 쉬운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빠들이 특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아까 역지사지,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어, 어떻게 그런 의사소통을 잘 할 것인가? 이제 공감하는 대화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어느 강연이나 이런 데 보면 말에 씨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말에 씨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대화하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일단은 아이들의 말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경청을 일단은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자. 나의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고든 이야기한 뭐 어, 이런 아이메시지 대화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질문을 할 때도 왜라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라는 것을 앞세워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첫 번째 하는 게 왜 혼났는지가 일단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걔 얘기를 듣고 걔가 혼났다고 그러면 걔가 일단 속상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걔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공감을 표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속상했겠다. 아빠 같았어도 정말 마음이 안 좋았겠네. 이렇게 말하자면 애의 일단 상태 좀 코드를 좀 맞춰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아빠가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놓고 말하자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뭐 대화가 되든 협상이 되든 모든 것은 사실 마음이 이제 마음을 여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어떤 뭐 기법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메시지 대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 빨리 가서 공부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너라는 걸로 해서 얘한테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볼 때는 자기를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혼내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주어를 너가 아닌 나로
아빠인 나를 해서 내가 말하자면은 숙제를 안 하니까 아빠인 내가 속이 상하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나의 상태를 말하면 아이한테 전달해서 아이가 움직이게끔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거죠. 그다음에 왜 숙제 안 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아직까지 숙제를 못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걔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이 일단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기를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아빠 효과라는 것을 얻게 되겠죠. 그 아빠 효과라는 것은 사실 그 영국의 국립 아동발달 연구소에서 뭐 그 연구한 자료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결혼해서 뭐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아빠하고의 유대 관계가 좋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 효과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살펴보면은 첫째 뭐 수다스러운 아이가 아빠가 참 아이의 언어 능력을 높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보통 2세 아이들 같은 경우 그 건강한 아빠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0개의 단어 중에서 29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아빠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27.5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빠가 건강한 아빠에 비해서 책을 읽어주는 어떤 비율이 그 시간이 9% 정도가 적다고 그래요. 그 뭐 그런 점에 기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는 어떠냐? 그건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엄마들은 우울증을 알아도 엄마 역할은 다 한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의 사회성을 높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6개월에서 2.6개월 사이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 그 아이들의 사회 적응력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한 18% 정도 상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가 애들 목욕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그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IQ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빠하고 뭐 여행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이렇게 IQ도 높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뭐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빠와 대화하는 아이가 더 행복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빠와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행복 척도에서 87%를 보이는 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아이는 79%에 머무르는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아적인 측면에서 보통 이야기를 한 건데 요즘 뭐 그 일요일 밤 그 예능 뭐 보면은 아빠 어디가 이런 데서도 보시듯이 어느 정도 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빠와의 소통이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사회성이 증진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도하지 못할 만큼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이제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라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빅파더라는 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지은 이름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좋은 소통을 할 것인가, 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려면 일단 아버지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빅파더라고 규정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그 아빠의 마음가짐, 좋은 아빠의 마음가짐을 빅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좋은 아빠의 어떤 행동, 강령, 뭐 행동 지침 같은 것을 파더라는 걸로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빅파더의 어떤 전체적인 개념은 관대함과 여유로움 그리고 강인함을 가진 그 아버지를 그 상징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건 사실은 그 부드러운 면하고 강인한 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는 아이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같이 겸비한 아버지의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그 뭐 제가 마음가짐 빅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녀를 믿는 그런 아빠를 제가 빌리프라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영감을 주는 아빠를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감사하는 아빠, 그래서 그레이트풀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오늘은 빌리프하고 그레이트풀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믿는 만큼 잘한다는 말씀 많이 듣죠. 아이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재미있어하는 일을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믿고 지지해 줄 때 능력을 아이들이 보통 발휘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이 청소년기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아버님 무슨 말씀 가장 많이 하시죠? 속은이 있어가지고 웃으시네요. 예.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공부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뭐 모든 말 끝마다 거의 그게 붙는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예,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뭐 하버드 학생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쨌든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라고 하니까 그 하버드 학생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건 뭘까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죠? 그죠? 예.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부모의 믿음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나 싶어요. 그 올 제가 상반기로 그 기억을 하는데 그 뉴스에서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한 청소년 단체에서 아주 사소한 고백이라는 그러한 테마로 해서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엽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엽서가 한 8천여 통이 그때 도착을 했다라고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너를 믿어라는 단어였어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를 믿어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너를 믿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때요? 부모가 아이를 믿으면 아이는 누구를 믿어요? 부모를 믿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이는 또 자기 자신을 또 믿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사실은 또 하는 거고요. 여기 제가 뭐 대치동 초보 아빠의 고1 수학 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사례를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아이가 1학년 그 1학년 때니까 2008년도 7월에 말하자면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 준비하고 이사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어? 힘들잖아. 일단 어떤 교육에 대한 준비도 그렇고 일단 아이를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그 스카이 대비 학원 이런 데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애들은 벌써 1학년인데 불구하고 뭐 이미 전 과정을 다 뭐 한 두 번을 끝냈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애는 선행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니까 애들은 응용 문제를 푸는데 얘는 기초가 필요한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기초가 안 쌓이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저도 조금은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지나다가 1학년 2학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뭐 제 방에 들어와서 막 이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딸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숨 돌림 후에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쨌든 내가 그렇게 결정을 뭐 한다면 좋다. 그 대신 뭐 혼자 공부하는데 문제는 없겠니? 아니면 아빠가 도와줄 건 뭐 없겠니라고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죠. 그때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좀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여러분 같으면 아이가 예를 들어 학원을 이렇게 못 가겠다라고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좋다고요? 왜요? 학원비 안 들어서 예 훌륭하신 어머님이세요. 예,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를 달래가지고 다시 학원에 보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소 어떻게 보면 아빠하고 이제 대화가 좀 따로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아빠도 이제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딸을 또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이제 따른 거죠. 그다음에 아이가 아까 혼자 공부할 수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은 공부를 계속 잘하지는 못해서 아들 때문에 이제 학원에 좀 상담하러 다녔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뭐 성실하고 이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원장님이.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답변을 바로는 못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자기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말씀을 또 드려요. 부탁을 드리니까 이제 어렵게 아무튼
승낙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이제 그때 그 겨울 방학에 자기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메모했다가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이제 학원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의 겨울 방학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제 수학에 관한 또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뭐 수능에서도 이제 수학은 만점을 맞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문제나 정답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런데 아이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해봤자 뻔해요. 들려올 게 뻔하다는 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과 부모가 어떤 믿는 관계가 돼야 그런 문제점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같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빌리프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스피레이션인데요. 이거는 뭐 모든 아이들한테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능력 같은 게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당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 잠재된 능력, 그다음에 미래에 발현될 그런 능력까지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해주고 아이들의 꿈을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드립니다.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빠예요. 우리들은 보통 그 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또는 그 뭐 일이 잘못되고 이럴 때 뭐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또는 뭐 좌절을 하거나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몇 년 전에 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든 일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참 잘 된 것 같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신 경험 있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 직장에서 어떤 갈등이 상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오게 됐는데 2008년에 올라왔는데 한 2010년도 되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올라와가지고 참 너무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기도 했고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야,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서울 올라왔을 때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사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걸 극복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참 그게 좋은 일이었어라는 생각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그 히말라야를 갈 때도 저한테 이제 회사에서 일이 있었거든요. 뭐 좋지 않은 일이긴 했는데 뭐 제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어쨌든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하는데 그 결정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일단 딱 그리고 나 제가 마음을 딱 바꾼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시간을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잘해서 말하자면 이 순간을 이렇게 말하자면 나한테 시간을 준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하게 된 게 결국은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또 책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라섹 수술을 하고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제가 저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맙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긍정성이라는 거하고 엄청 관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 나중에 뒤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나오는데 이렇듯 감사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긍정성을 정말 많이 이렇게 주는 그런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말하자면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한테 예전부터 저는 그걸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딸이 책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는데 아이가 책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다.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참 기뻤다. 응?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고맙다는 한마디에 내가 자랑스러워졌고 내가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써요. 응? 그리고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그 기분 나쁘지 않은 채찍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말하자면 또 성년이 되어서 대학생이 된 지금은 아빠가 고마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말하자면 그런 말에서 아빠가 짊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자기도 같이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다음에 커서는 책임감을 배우는 말이 고마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거 물론 좋지요. 근데 그보다 말하자면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단어가 감사함, 고마워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마 이런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시면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칭찬하고 격려 아울러서 아이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빅파더의 행동 강령이라고 그래서 6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 공정하게라는 뜻하는 페어리, 그 다음에 기분 좋게를 뜻하는 어그리어블리, 그 다음에 뭐 참인 어떤 일관성을 뜻하는 트룰리,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어떤 진심으로 이런 걸 뜻하는 허트풀리,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뜻하는 이모셔널리,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있게를 뜻하는 리질리언틀리, 이렇게 6가지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페어리하고 허트풀리, 그 다음에 리질리언틀리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어리라는 것이 공정하게 뭐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거를 좀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는 보통 아이들한테 지시를 한다든가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보통 그걸 듣는 입장인데 그걸 반대로 입장을 바꿔보자. 그래서 사진을 뭐 어떻게 찍게 돼가지고 지금 아빠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컨셉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사실 아이들은 뭐 부모에 비해서 뭐 적게 알죠. 부모가 당연히 많이 알죠. 그것은 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 또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빠름이라는 걸 선택하면 아이들은 또 발음이라는 것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듯이 그 아이들하고 아빠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입장을 바꿔보는 그런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그 발음이라는 거를 내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중3 12월에 편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방에서 밑에 어려웠을 때 저희는 보통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가족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아빠 얘기를 다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교육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딸이 이제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 아빠는 재원 왕국의 킹 뭐 이렇게 하고 시작되는 편지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아빠가 요즘 그 이렇게 회사 일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보여서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아빠 마음속에 응원단장인 자기를 생각하라 이러면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은 아빠를 성공하는 아빠로 자기가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각오까지를 이렇게 적어서 아빠한테 이제 편지를 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를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뭐 저도 되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딸도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뭐 좀 더 단단해지고 어떻게 보면 성숙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이런 정도 되면은 대부분 애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모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면 고민 있으면 상담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이미 머릿속에서 다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행동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근데 그렇게 못 하고 있죠. 보통 뭐 수험 생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애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봐서 집안에 무슨 일 조그만 일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부모. 예전에는 사실 뭐 부모의 권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모라는 말 자체가 갖는 권위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권위적인 부모로서는 사실 아이들하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도 지금은 좀 의미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를 끌고 가는 부모가 아니고 아이의 곁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트플리죠. 마음으로부터. 아이들하고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 그 어, 우측에 보면 좌측이구나. 좌측에 보면은 저기 그 사진 한 장이 있죠. 이게 아빠 어디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춘천호에서 빙어 낚시할 때 그 텐트 속에서 아마 자기 전에 그 장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윤민수 씨하고 아들 후죠. 어,
이제 그날 자는데 후가 왔다 갔다 사실 뭐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못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죠. 뜬금없이 아빠는 날 싫어하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후가 또 질문을 해요. 아빠는 근데 후를 싫어하지? 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빠들이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한테 아빠가 질문을 하죠. 윤민수 씨가. 근데 후는 아빠 싫어하지 않지? 그러면서 옛날에 아빠가 많이 못 놀아줬을 때 아빠 싫었어? 라고 이렇게 다시 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후가 하는 얘기가 어, 아주 조금 싫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민수 씨는 이제 음악 작업이나 뭐 공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지 못한 한 2년의 세월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지민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집에 못 들어왔던 것이 자기 때문에 못 들어왔던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민수 씨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을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아빠가 미안했어라고 이제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후가 이제 뭐 됐어. 그건 이제 옛날 일은 잃어버려. 그리고 우리한테는 미래가 있잖아라고 이제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아들 후 걔 어떤 상처에 어떤 상처 뭐 딱지가 하나가 이제 딱 떨어져 나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렇듯 그 마음속에 진짜 진정으로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말들은 음, 뭐 이렇게 자녀 간의 소통에서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 뭐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1만 시간이라는 건 하루 3시간씩 1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 소통 전문가 과정은 제가 3개월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3개월을 아내 없이 아이들 둘하고 저하고만 지냈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집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팔려서 이제 저가 그냥 아이들 둘하고만 올라온 거예요. 아무런 짐도 없어요. 근데 그해 여름은 정말 또 무더웠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날마다 아이들 빨래하고 다리미질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빨래 하다 보니까 막 진짜 손등이 여기가 그 이렇게 달아가지고 상당히 고생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밥 같은 걸 좀 잘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불편한 일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뭐 다른 가구들도 없으니까 그냥 한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좌청룡 500호 이렇게 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그 뒤로도 이제 와이프가 또 골절상을 입어갖고 한 6개월 고생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3개월 동안 애쓴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때 당시는 3개월 고생해서 평생 대접받고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 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잃어버리더라고요. 음, 이렇듯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운 일 같은 게 생기면은 우리는 보통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한다거나 불만을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족에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우애라든지 아이들하고 소통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리질리언틀리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 있게 이런 건데요.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뭐 방송에도 어디서 많이 듣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고맙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과 감사함하고도 이제 이게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이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자면은 단호한 현실 수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어떤 일이 예를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팠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죽지 않는데요. 병원 열심히 다니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병원 열심히 다녀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식이요법이 좋고 어떤 운동요법이 좋고 병원에서 하지 않은 얘기까지 자기가 그런 것까지 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인생이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깊은 믿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이걸 극복하면 그리고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걸 극복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뭐 종교적인 의미하고도 약간은 관련이 되는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에 순간 대처하는 독창적인 어떤 능력이나 뭐 비범한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3개월의 시간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어졌어요. 뭐를 할까? 저는 딱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왜? 이 시간을 제가 제대로 보내야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라는 사람을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세 가지 일을 하고 회사를 돌아갔어요. 사실 회사에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좀 뭐 자숙하라고 좀 어떻게 보면 보내놨더니 오히려 막 더 큰 일들을 하고 왔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사실은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은 그 제가 그 아이들하고 어떤 어려움일 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 물론 아까 3개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빠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들은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여기 S대 뭐 보내지 말 거 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S대 뭐 이렇게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 바로 옆에 있는 동료분의 아들이 S대를 갔어요. 근데 요즘에 뭐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요즘 상당히 심각한데 그게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클 때부터 아예 뭐 공부만 시키고 아무런 집안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말하자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학교에서도 거의 1등을 했겠죠. 근데 일단 S대에 가니까 뭐 중간 밑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뭐 집안에도 조금 어려운 일도 이제 그때는 또 알게 되고 이러니까 얘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를 뭐 지금 그만두고 안 가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면서 아이들한테 할 얘기들은 해주는 게 아이들의 성장에도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저희 집은 그래요. 대화가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얘가 걱정을 하는 애들이 어떤 때는 좀 서운하기도 해요. 사실은 아빠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재원이 아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애한테 무슨 일 있으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 딸이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격려하고 이제 어, 뭐 칭찬하고 경험했다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역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발전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삼아 주십사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의 요소를 보면 자기 조절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긍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조절 능력 때문에 강조를 드릴 건데요. 긍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은 바탕으로 깔고 나서 대인 관계 능력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건데 대인 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소통, 공감, 뭐 자아 확장력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잘 사귀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기 조절 능력, 감정 조절력하고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분이 뭐냐면은 뭐 요즘에는 다중지능 해가지고 8개의 지능 이야기하잖아요. 뭐 언어라든지 논리수학, 뭐 자연, 뭐 신체, 뭐 음악 이렇게 8가지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지능이 딱 대인관계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거든요. 뭐 대인관계는 제가 뭐 뒤에서 어떤 사례만 말씀드릴 건데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게 저로서는 이거 뭐 어쨌든 뭐 책을 쓰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통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애들 그 학습할 때 자기 주도 학습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제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자기 주도 학습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감정 조절하고 충동 통제력, 뭐 원인 분석력. 근데 이걸 뭘로써 이걸 키울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가정에서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런 것들을 그 이렇게
말하자면 키워줄 수 있는 거냐면은 아이들 집에서 청소시키고 정리정돈시키고 어?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그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갈 때 횡단보도 건너고 이럴 때 그걸 준수하게끔 하고 예전에 우리 도덕이라고 말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 자기를 조절하는 것들이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 그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만드는 기본 체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나 말하자면 학교에서나 다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학교 청소도 초등학생 경우에 부모들이 가서 이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더라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부모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대인관계 능력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잘 사귀고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보통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참여하는 몇 개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뭐 브릿지 피플이라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인원이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뭐 어떤 인원의 구성도 뭐 하시는 일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뭐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뭐 영화 쪽에 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어쨌든 활용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거 한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나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려면 첫 번째는 저도 이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가면 항상 뭔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뭐 도전하고 새로운 걸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일단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가면 좀 즐거워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많이 심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저기 뭐야 잘 안 보이시는 거 모르겠는데 여기 뭐 하버드 천재들은 뭐 아니 저기 민사고 천재들은 하버드가 꿈이 아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딸아이가 민사고를 한때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다고 이 책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되는 건 그때 민사고를 좀 데려가 보고 아니면 책을 쓴 저자를 좀 만나게 하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 해준 게 상당히 아쉬워요. 근데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저희 모임에 이 책을 쓰신 그 한양대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이 모임에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말하자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한테 너는 아빠를 그러니까 걔한테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제 물어보려고 너한테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나의 거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보통 우리가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면 뭐 뭐예요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 말고 요즘에는 이제 정보 인연이라고 보통 정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연을 바탕으로 해서 뭐 참여, 뭐 개방, 공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스마트한 패러다임 이런 쪽에 이렇게 맞춰서 좀 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앞에서 이제 그 부모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애들 수험생 기간 동안 그 3년 이런 기간 동안 제가 아이들과 같이 해왔던 소통의 방법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첫 번째는 요리를 통한 소통이에요. 요즘에는 아빠들도 요리를 좀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여기 계신 아빠님 혹시 요리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라면은 끓이실 수 있으시죠? 네. 예, 라면만 끓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라면에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드리면은 저는 그냥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담 없이 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들만 셋인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하는데 제가 라면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실제 해본 건데요. 라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뭐 웬만하면 라면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때는 라면을 먹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하거든요. 라면을 줘야죠, 그러면. 그럴 때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 무 있잖아요. 무가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맨 무 주거든요. 그게 소화에 좋고 뭐 위장이나 이런 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무를 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를 일단 국물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라면은 별로 좋지 않은데 아빠 그나마 이제 그래도 몸에 좀 좋게끔 무라는 거에서 국물을 내서 라면을 끓였다라고 하고 이제 애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좀 다른 거잖아요. 일단은 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조금은 아빠 요리는 사실은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빠 요리는 엉성하지만 뭔가 독특하고 엄마가 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하면 돼요. 어? 저희 집은 보통 집 같은 경우 그리고 그 그릇 있잖아요. 그릇 예쁜 그릇들 손님 오면 준다고 다 그릇 저기 뭐 어디 찬장에다 다 놓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저희 집은 제일 예쁜 그릇 있으면 제가 그냥 무조건 꺼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일이든 뭔 거기다 줍니다. 어, 왜? 그게 그 맛이 없더라도 애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빠가 자기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도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아빠의 정성이라든가 마음을 담아서 해줄 건가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3년 동안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어, 주중에는 이제 뭐 학원을 갔다 늦게 오니 10시에 오니까 뭐 특별한 걸 해줄 수는 없고 그때는 뭐 죽이라든지 아니면 스프 종류를 해주는데 어, 뭐 위에 부담이 이제 덜 가게끔 해줘야 되니까 죽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뭐 호박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온 것들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있고 죽 같은 거는 뭐 저기 뭐야 스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스프 사다가 거기다 야채 같은 걸 많이 넣어요. 딸내미가 특히 뭐 양파 스프를 좋아해서 양파를 많이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왜 좋아하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 아는 사람이 원래 더 한다고 저희 집 사람이 그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원래 중학교 이제 교사였는데 저희 집은 9시 되면은 아무것도 안 줘요 애들한테 못 먹게 해요. 애들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10시에 오면 배가 고프면은 엄마 얼굴 쳐다봐봤자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이제 아빠가 해줘요. 근데 아빠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다른 건 못 해주고 아까 진짜 위에 부담이 덜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철판이 있죠? 이게 제가 저희 음식점에서 직접 사온 철판이에요. 어느 날 서울에 올라가서 그 부대찌개 집을 갔는데 먹고 나니까 이 철판 여기다가 볶음밥을 해주는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철판 하나 좀 구입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쓴 거 뭐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걸 사갖고 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 한 몇 달간 아무튼 주말마다 이렇게 철판을 이용해서 볶음밥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뭘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대화거리도 되고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뭐 하실 때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엄마의 도움을 좀 받는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진은 그 김연아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어, 뚫레뚫레 아빠를 찾아요 말하자면 그러다 아빠를 찾아가지고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차로 이동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 사진이 한때 네티즌들한테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어떤 댓글이라든가 인기가 많았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김연아 뭐 응? 아빠 어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자되었던 그런 사진인데 모든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여자아이들이 그럴까요? 그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등학교 거의 3학년 동안 10시에 이제 학원이 끝나니까 물론 학원 가는 날 이건 거의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학원 가는 날은 음? 그러면은 저도 이제 직장이 바쁘니까 그 늦게 끝나는 날은 그냥 직장에서 바로 그 학원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뭐 이제 공부 얘기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친구 이야기 그다음에 간혹 가다는 엄마 흉도 이제 같이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그리고 아이 말에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죠. 뭐 그랬어? 정말 좋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뭐 친구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지 아이들을 공부 또 잘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된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온전하게 아이하고 단둘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여럿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둘만 이야기할 사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서 얘하고 같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처음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시도할 때는 엄마하고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은 날 이런 때 간다든지 뭐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딱 나타나면 놀래잖아요. 애들 놀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순을 밟아서 서서히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산책이라는 건데요. 저희 집은 이제 그 당시에 대치동에 살았으니까 양재천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매주는 아마 힘들었던 것 같고 한 격주 단위로 해서 그 양재천에 산책을 같이 나갔어요. 산책은 보통 1시간에서 이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니까 더 많은 얘기를 사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나갈 때는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공부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얘기들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뭐 아이하고 가벼운 관심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처럼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나갔을 때 아이들한테 좀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은 그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보통 추억을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사실은 모자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주관해서 간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을 따라갔었는데 그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 이제 그 심리 치료 이런 걸로 해서 갔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엄마들하고 왔는데 정말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정말 즐겁게 놀았다라는 그런 추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즐겁게 놀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어려웠을 때나 힘들 때는가 그걸 떠올리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기회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기회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 사례를 뭐 제 사례인데요. 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뭐 이 토끼풀 반지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까 그 양재천에 나갔는데 토끼풀이 그때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뭐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토끼풀 반지하고 팔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지는 딸내미한테 껴주고 팔찌는 엄마한테 해줬어요. 여자들끼리 또 싸울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책을 썼는데 보니까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기가 정말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단은 힘들잖아. 애들 수험 생활 하는 동안에. 근데 그 정서적으로 말하자면 힘들 때 아빠의 그 토끼풀 반지는 자기한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빠는 뭐 최고의 로맨티스트였다. 그렇게라고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얘가 커서 결혼을 하고 뭘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얘는 토끼풀을 보면 분명히 아빠를 떠올릴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 저기 막 동물원 옆에 살았거든요. 지방에 있을 때 날마다 노는 게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떤 얘가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았던 게 지금 와서 자기가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된 것 같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한테 이제 감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거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앞에 그 세 가지 그 어떤 소통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뭐 요리하고 마중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산책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천하려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물론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점차 다른 걸 하면 되거든요. 뭐 너무 성급하게 아이들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뭐 한꺼번에 같이 하려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서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뭐 아빠의 역할이나 아빠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엄마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아빠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엄마가 하고 있을 때 아빠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바르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엄마들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와 아빠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 사례를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장거리 어디 뭐를 간다든지 이럴 때 보통 만약에 아빠하고 딸하고 그다음에 엄마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딸하고 엄마하고 보통 가죠. 손잡고 가고 뭐 의자도 뭐 좌석도 같이 앉고 아빠는 따로 앉아 있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자리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뭐 갖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스킨십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은 뭐 여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트랙 뭐 저기 뭐야 그 캠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렸을 때는 하세요. 그런데 수험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어렵죠. 그랬을 때는 집안에서 말하자면 어떤 그 뭐 식탁을 차리는데 뭐 아빠하고 예를 들어서 딸